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였습니다. 자, 결과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성상납 의혹이라는 과거 잘못이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 것인가? 이 간단한 논리는 아직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당내 세력의 충돌로 인한 집권당의 당권과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싼 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된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남아있는 반격의 카드가 있는지, 또 여당 내의 대혼란, 여야 관계에 끼칠 영향, 국회는 앞으로 제대로 갈지, 자, 향후 전국 혼돈의 블랙홀이 열렸습니다. 자, 어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는 허리띠 졸라매기. 자, 국가기관 자산 전수조사를 하고요. 공무원의 정원과 급여를 엄정하게 하겠다. 지난 5년간 재정의 규모와 속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서 튼튼하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고요. 자, 재정 정책을 전 정부와 완전히 다르게 가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자, 경제 위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속보도 다루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나토 순방에 대한 언론 보도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위기관리 대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그리고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도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큰 이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였는데, 이 시사본부 시작 직전에 속보가 일본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죠. 유세 중에 쓰러졌다. 지금 참의원 선거 중이니까요. 네. 총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됩니까? 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지역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에 네.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라는 보도가 첫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후로 경찰 관계자 발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등뒤에서 쏜 산탄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금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도쿄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을 연결해서 일본 현지 소식을 들어보죠. 자, 김민정 통신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금도 국내에서도 속보를 보고 놀라고 있는데 일본 현지 네. 속보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일본도 지금 속보들이 정말 뉴스로 쏟아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아베 총리가 오늘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일 이제 오는 일요일에 참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자민당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라시에서 선거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왼쪽 가슴에 총을 2발 맞고 쓰러져서 현재 의식 불명의 중태라고 합니다. 네. 등 뒤에서 총알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고 바로 닥터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나라시 니시다이지역 부근으로 주변에는 백화점도 있는 굉장히 번화가로 사람들도 꽤 몰려 있었다고 하는데
있는데 11시 반경에 총성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 선거 유세장에는 약 30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현장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을 살인 미수 용의로 검거를 했고 총도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권총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뛰어가서 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 범인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정치적인 사상도 전혀 알 수가 없고 동기도 밝혀진 바 없고요. 단지 이 총을 맞는 순간이나 범인의 모습이 정말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힌 것을 보면 잡힐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 헬기를 띄워서 그쪽을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자민당 이제 일부 언론들을 보면 지금 아베 총리가 심폐 정지라는 속보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민당 측은 아베 총리의 안부를 기원한다며 엄중한 경비가 더 필요하다. 이제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비가 필요하고 이런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의 선거가 그렇게 뭐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뜨겁지는 않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자, 이런 총기 사고가 일본에서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네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그런 뭐 조직 폭력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총기 사고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네. 가까운 거리에서 두 발의 총을 맞았다. 상태가 지금 위중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아베 전 총리에게 이건 테러인데 명백하게 네. 이게 이제 단독범 행위냐, 뭐 조직범 행위냐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좀 시끄럽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제 11일 선거이긴 한데 약 40%는 자민당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민당을 어떤 흔들만한 그런 뭐 변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총리들은 총리직을 은퇴한 다음에 대부분 좀 조용히 지내는 편인데 네. 현재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파 벌인 호소다파의 회장이 되었고 네네. 이 호소다파라는 이름을 아베파로 바꾸는 등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참배를 하는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 총리들보다는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처럼 느껴질 수도 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전 총리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인물이 아니겠는가 추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상황 듣고 이어서 나오는 또 속보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이었는데 자, 우리도 지금 충격적이고 놀랄 일인데 일본 현지는 뭐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네. 자, 임 작가님 당장 이게 네. 참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 변수가 되겠네요. 오늘 일요일에 이제 참여한 선거가 있는데요. 네네.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피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아까 이제 김민정 통신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뭐 자민련 외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뭐 승리할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자체로 이제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뭐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일본 그 자민당 집권 자민당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계속해서 주창해 왔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평화헌법의 이제 개헌 네네네. 문제입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거의 본인의 어떤 역사적 소명 정도로 여겼던 게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안이 이제 참여한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 정가에서 이제 논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켜보죠. 지금 바로 일전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 이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실용주의자다. 그런데 그 이제 뒷 배경이 아베 전 총리의 지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베 전 총리의 입김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40대 남성 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됐고 체포됐다고 합니다. 휴대폰 영상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수사는 될 텐데 과연 동기가 무엇인지 이 범인은 어떤 인물인지 여기에 또 주목이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일본에서 나오는 소식을 우리가 귀에 기울일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국내 이슈로 돌아와 보죠. 자, 지난밤 뭐 사실 지지난주부터였죠. 운명의 날 이 제목이 계속 붙어 있다가 지난밤이 운명의 날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자, 박 기자님 네. 어떻게 정리됩니까?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어제 오후 7시부터 당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열렸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등장할 때부터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뭔가 결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빨간색 이 복장으로 빨간색 옷을 입고. 네, 그래서 예, 예. 레드 카드를 뭐 들고 오는 것처럼 레드 카드.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는 아이고, 모습도 네.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들끼리. 선명한 붉은색 네. 옷을 네네네.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는 김철근 네네네. 정무실장 당대표 정무실장이 먼저 와서 45분 정도 소명하고 돌아갔고요. 예. 그다음에 9시 한 23분 정도에 이준석 대표가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윤리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다. 내가 이렇게 대선까지 승리를 이끌었는데 나한테 박수 쳐준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네. 그러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 2시간 50분 정도 소명하는 시간을 갖고 나와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리의 올바른 결정을 바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를 떠났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리가 이 심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오늘 새벽 2시 45분에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12시 좀 넘은 시간에 이준석 대표가 나온 다음에 예. 계속 또 이어간 거예요. 새벽까지. 논의를. 그래서 결정된 게 두 가지죠.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2년,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사실은 저희 취재진들 기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경고로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예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이제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하고 장성철 센터장이 나와서 이 어제 혹은 오늘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또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관망도 했었는데 결론이 나왔고 당원권 6개월 예상보다는 강하게 사실 경고만 나와도 치명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졌어요. 자, 그럼 윤리위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닌데 또 경찰도 수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한 징계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이제 꼽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거에 그게 뭐냐면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줬다는. 대전에 가서 이제 관련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받아온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에 좀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의 업무상 지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네. 가능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자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들, 그리고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문서가 나왔습니다만 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것들 이런 거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 3시간여에 걸쳐서 했었던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다라고 윤리위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믿을 수가 없다. 소명을 장시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다 소명했다 하고 국회를 떠났는데 네. 그 이후에 윤리위는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 자, 이준석 대표 입장도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한다는 거고요. 또 뭐 SNS에도 글을 올렸다고요. 네, 뭐 우선은 뭐 라디오에 나와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 네.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징계 처분을 보류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 윤리 규정을 보면 23조에 이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근거로 나는 이 징계 처분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 규정 자체는 당대표가 설마 윤리위에 올라갈 건 지금 예상 못하고 만들어진 그렇죠. 걸 전혀 상정하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결정 권한이 당대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최고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지만 이거는 보류할 거야. 이게 라고 하면서 최고위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당대표 본인에 대한 징계안이
당대표인 자신 테이블에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네네.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걸 보류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상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보류시키는 걸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고 했어요. 네네. 주말 사이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수사기관의 이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일되는 네. 관례인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자신의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가 판단했다는 거 좀 의아하다.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윤리가 문제 삼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뭔지 객관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긴 직후에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뭔지 듣지 못했다 반박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SNS는 어떤 글을 또 올렸냐면 3분이면 돼 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쉬운 게 온라인 당원 가입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당원 가입 독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SNS는 3분이면 당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독려한 건데. 네. 자, 이게 충돌이 또 있어요. 당장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는 나는 징계 그렇습니다. 받지 않겠다. 네, 네. 그냥 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효력이 즉시 발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권한은 즉시 정지가 된다. 그래서 본인이 원내대표니까 직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밝혔는데 완전 입장이 다르잖아요. 좀 전에 절차는 뭐예요? 좀 전에 이제 박정원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네. 애초에 당원 당규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윤리위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설마 현직 당 대표가 윤리위에 이제 회부될 네,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좀 규정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이제 당원 당규 그 대목을 읽어 주셨습니다만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당직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그 위임을 받은 자다.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그 조항만 봐도 조항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리위의 징계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네네. 사안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재심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재심 같은 경우는 이제 열흘의 기간을 두고 이걸 네. 다시 심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징계 처분을 멈춰 놓을 수 있다라는 네네.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데 반면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지가 되는 거고 네. 권한은 정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권한 대응 체제 혹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된다. 당대표가 지금 사고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네네. 그 직무를 지금 이 순간부터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러나거나 이 징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재심 청구하는 게 1번일 거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당장 다음 월요일 최고위에 이준석 대표가 와서 장건 가져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야, 이 참 지금 12시 38분 넘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 건을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 도로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일대의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정안 나들목을 조금 지나서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이 때문에 정안 알밤 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서면 1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평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호법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속사에서 진부 사이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는 진입하자마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네요.
저도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이게 당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거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 당장 월요일 최고위원회 모습이 어떤 거지? 당원이 아닌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거냐 임시전대를 하는 거냐 그럼 이 직무대행 체제로 또 얼마나 갈 거냐. 자 국민의힘 차기 시나리오 어떻게 흘러갑니까?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버틴다고 하면 이게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당대표. 지금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임기 중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맞아서 6개월 뒤에 오면 5개월이 또 남아요, 대표직이. 네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하나 있고. 유권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자진 사퇴한다, 물러난다, 대표직 사퇴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임시 전당대회를 바로 열 거냐 이 부분이에요.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이게 뭐 한 6개월 정도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지게 되는 네네. 그런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임시 전당대회를 바로 열어가지고 당대표 뽑아서 지금 뭐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채우겠지만 그걸로 네. 끝날 수는 네. 있겠지만 내가 잘하면 다시 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번에도 출마하고 잘해서 다음 전대에서도 이긴다. 네. 그러면은 쭉 갈 수 있는 그런 연임을 하는 발판도 경우에 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제 중진들 뭐 김기현 의원이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네. 의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중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이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이게 민주당 쪽입니다. 우상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임 작가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상호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은 지금 여당이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이용을 하고 활용하고 버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토사구팽이다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했군요. 대선과 지선에서는 충분히 써먹어 놓고 끝나니까 이제 버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안 의원이 앞으로 당을 책임지게 해준다 이런 미략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미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가시였던 이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 삼아서 이제 팽하고 그 후에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을 당대표로 앉히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셨던 시나리오랑 겹쳐보면 뭐가 되냐면 네. 중간 다리 개념에 네. 남은 잔여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공천권까지 지게 되는 총선 공천권까지 네네네. 지게 되는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쥐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을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당내에. 그렇습니다. 뭐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뭐 네. 정재원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지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이제 도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아마도 잔여 임기를 급하게 이제 임시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그때 한번 이렇게 줬다가 다시 그 다음 정식 전당대회 때 내년 6월까지 시키고. 그렇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그때 치르는 거를 네. 상정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고요. 이 지금 앞에서 정리해 주셨던 여러 관측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다음 당권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당장 본인은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아예 그냥 당원 당규를 바꿔서 새로 뽑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고 난다면 새로 뽑힐 당대표가 잔여 임기가 아니라 이제 2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되면 새로 그렇죠. 리셋하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에 출마도 못하고 네. 눈앞에서 이제 그걸 놓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전대 룰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징계를 받고 물러나느냐 아니냐 또 물러난 이유는 지금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처음 겪는 일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권력 쟁탈전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게임이 개입돼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 또 이제 이 한입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군의 정보 유통망 탑재 정보가 삭제된 파장.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청와대 개입 의혹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쉽게 풀어서 박 기자님 이게 어떤 사안이에요? 뭐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지금 군 정보 유통망 탑재 정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를 밈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합동정보본부와 국방정보본부가 운영하는 이 밈스의 군사 첩보 정보가 네. 각 군의 작전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또 이제 한미연합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열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통신망인데 그렇죠. 이게 기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당시에 이 정보 유통망에 올라온 네. 40여 건의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게 왜 삭제했고 네. 무슨 이유에 삭제했고 왜 하필 그때 삭제한 거냐 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SI 그 내용인 거죠. 네,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삭제는 그럼 삭제가 됐다면 삭제는 군이 주체입니까? 네,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삭제 지시를 누가 한 거냐, 왜 그런가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런데 군의 어제 이게 합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삭제한 것은 이게 민감한 첩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밈스에 올린 첩보 원본은 뭐 무단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배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네네. 이제 가는 그 선을 조정한 것뿐이다. 이게 뭐 이거를 임의대로 그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원본도 삭제하고 다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네네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의 설명이고 하지만은 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당시에 네. 월북 관련된 그 정보들 예. 민감한 정보들 이게 정보가 남아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당시 이제 여권에서 잘못한 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밈스 관련된 삭제한 거 그러니까 이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삭제한 건데 그 차원이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하고 지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정원이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국정원에서는 반박을 한 게 밈스 자료가 아니라 첩보 보고서였다 삭제한 거는. 국정원에서 자체 생성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다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요. 좀 뭔가 좀 얽히고 설킨 그런 분위기입니다. 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해 피격 공무원 당시에 2년 전에 월북 정황이 없었는데 월북으로 몰아서 발표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해경과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월북 정황을 확정할 수 없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네. 발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그러면 확실하게 군첩보 SI를 열어보자 이거였고. 그렇죠. 지금 여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자 이 공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안에 삭제 지시를 당시에 했다는 건 월북 정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과 이제 맥이 다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긴 이 한데요. 아니냐 하는 거고. 네, 그런 맥락이 있지 추정이죠.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개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당시 2020년 9월 21일에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튿날 오후에 이제 피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 실장의 이제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국방부의 정보와 국정원의 정보가 만나는 지점은 이 이제 관계장관 회의인 거죠. 23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의 맥락이라는 거는 이때 뭔가 삭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를 일부러 좀 이제 선별을 하자라는 어떤 조정이 이때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의 그런 어떤 배부선 조정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서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부선을 조정했다고 하는 거는 삭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열람 권한을 네. 제한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 윗선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국정원같이 바깥에서 이제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선을 바꿔버리면 네. 그거 삭제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정보가 정리가 돼야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혼란스럽게 좀 정보가 여러 혼란스럽네요.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본은 존재한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군까지 지금 불똥이 튀고 있고요. 애초에 시작된 것은 이제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건을 바로 하루 만에 수사 배당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첩보 삭제 지시를 했다. 네.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다음 이슈는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육촌 친인척 외가 육촌 이렇게 알려졌죠.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자,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도어 스태핑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한 사흘째. 네,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열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 신모 씨죠. 이 같이 공군 1호기를 탔던 그 신모 씨 문제 비선 논란. 그 이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논란과 함께 이 지금 이 최모 씨, 그러니까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 어머니가 육촌간이고 네. 최 씨와 윤 대통령 8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선임 행정관으로 부속실 근무를 시켰다. 이것도 비선 논란을 포함해서 친인척 채용 논란이 있다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아니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 그러니까 이마 빌딩에 캠프가 네네네. 있었는데요. 그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대변인이 설명했다, 네, 해명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명은 어떤 또 파장을 낳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정치적 동지다 캠프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선임 행정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은 재산 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급 공무원이고요. 네. 뭐 예외적인 경우에 3급 공무원이기 네. 때문에 선임 행정관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대통령실 근무자고 왜냐하면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인데 그 바로 밑에가 선임 행정관입니다. 임 작가님 눈을 보니까 되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시켜주신다면 좋은 자리인가 봐요. 네. 왜냐면 연봉도 굉장히 세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행적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선별하거나 이제 뽑는 기준이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라고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하는 그 해명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 중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남동 관저팀장 이런 관저팀이라고 정도 하고 얘기가 있거든요. 나왔죠.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만들고 때문에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네. 있는 중이라서요.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종의 제2부속실 기능을 하고 있는 영부인 팀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2명이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 씨도 뭐 일종의 그 특별 수행원? 직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 업무를 했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팀장급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일종의 제2부속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언론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 속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뉴스가 많네요. 자,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008님입니다. 오늘 요즘 뉴스만 틀면 한 남자 이준석 대표만 나오네요. 뉴스다 보니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라 신청합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하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줄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표현을 찾아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돌려 먹다, 눌러 붙다, 걸러 뛰다, 끼고 돌다. 이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눌러 붙다고요. 눌러 붙다가 아니라 눌어 붙다로 바꿔 써야 합니다. 눌어 붙다는 동사 눕다와 붙다가 합해진 말입니다. 눕다는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란 뜻으로 밥이 눕는 냄새가 구수하다. 방이 뜨거워 방바닥에 눌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눌어붙다의 기본 의미는 뜨거운 바닥에 조금 타서 붙다고요. 누룽지가 밥솥 바닥에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참고로 오늘 예문에 나온 돌려 먹다는 마음이나 작정 따위를 달리 바꾸다로 생각을 돌려 먹다, 마음을 돌려 먹다 같이 씁니다. 또 걸러뛰다는 차례 중간에서 일부 차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뛰어넘다란 의미로 영어 초급반을 걸러뛰고 곧바로 중급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끼고 돌다는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으로 부모가 자식을 끼고 돌다처럼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경남권과 제주에는 10에서 5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까지 이렇게 일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라든가 하천 주위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경남권 제주는 최대 50mm, 호남과 경북 5에서 30, 수도권은 5mm 미만의 비만 더 뿌려지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영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지금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에서 35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등 27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뒤에 오후부터 구름량이 약간 줄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2도로 다시 오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일본 나라현 거리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가 육촌 친척 채용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선거 운동을 해온 동지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토 비선 외교, 대통령실 사유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윤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3박 5일간의 일정 동안 우리 언론들은 나토 순방에 대해서 어떤 보도들을 내놨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변상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거 하나 여쭐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오늘 뭐 핫 이슈인데 예. 자,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은. 글쎄요. 일단 두 가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상납이라고 하는 비위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당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아직은 판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따로 제껴놔야 되고요.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뭐 오늘 이 시간은 뭐 언론 보도나 또는 이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예, 당을 일으킬. 왜냐하면 이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예. 총체적인 위기 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로 계속 있었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딱 잡아 뗐을 거지만 이제 당권을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당권이 공백이 됐으니까. 당적이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찬스란 말이죠. 이때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야, 이거 헤쳐나가기 어려워. 아마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만 해도 이전 당에서 겪었던 총풍, 북풍, 그다음에 돈상자, 스캔들 다 잊혀졌잖아요. 예,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또 뭐 지금 시끄럽죠. 시끄럽고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당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 비합리적인 구조, 고질적인 병폐 같은 것들을 확 뒤집어 보면서 윤리 규정을 새로 강화하고 탁탁탁 내놓으면 야, 그래도 저 당은 집권당으로서 뭔가 그래도 하려고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야,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방송 듣다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대기자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수도 있어요. 바쁩니다, 제가. 거절하시는 거죠? 예. 거절. 아직 뭐 영입 제의는 오지도 않았지만 사전 거절. 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입에만 또 우리가 다 집중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니까 총체적인 위기를 다 묶어서 돌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로 가보죠. 그 순방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뭐가 가장 눈에 띄셨어요? 언론 보도니까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나토 정상회담의 배경이나 맥락,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 그리고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내포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쭉 차례대로 짚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은 모든 뉴스를 국내의 정파 간의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거 위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시야를 넓히려면은 평상시에 이런 거 보도하면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죠. 네네. 근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든가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하면 관심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이럴 때 언론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그동안에 전하지 못했던 지구촌 소식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이 거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야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운영이 유연하고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국민한테 이걸 설명할 주요한 찬스인데 세계 경제 또는 세계 정치의 어떤 역학관계가 급변하는데 이걸 설명할 찬스를 다 놓치고 뭐 계속 브로치가 어떻고 뭐 의상이 어떻고 뭐 계속 뭐 축구를 보셨고 스페인 와인이 어떻고 이러다가 끝난 거죠. 이건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문제를 이제 지적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큰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맥락과 배경은 다 놓치고 결국 나토 왜 나토인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너무 이제 가십성 보도가 많지 않았나. 자, 외교 행사나 순방의 의미를 짚는 기사 대신에 좀 논쟁적인 이슈에 관심이 또 많이 간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건 시작부터가 논쟁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엉겁결에 그 얘기를 꺼냈지만 이해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다. 예, 만나봐야지 뭐.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에 자기가 초청받아 가는 것이 나를 심각한 논의에 끼워줄 리는 없다. 그리고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일부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부른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결의를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와서 좀 지켜봐라 이런 얘기지 껴줄 리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엉겁결에. 그래요. 그런데 나토 사무총장은 뭐라 그랬냐면 스톨렌베르그는 나토는 처음으로 중국이 나토의 안보와 이익에 도전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벌써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 일본은 와서 좀 보고 있어라. 대통령도 그걸 알고 이번에는 그냥 인사나 하고 오는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견례 차원이다. 이런 쟁점들을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냈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는 그것도 놓친 것 같습니다. 뭐 G7도 그렇고요. 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갔을 때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토도 옵저버 이렇게 갔지 회원국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내 다수 매체는요. 순방 일정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 사실 이제 대통령도 첫 해외 순방이지만 내외가 이제 출국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근데 옷차림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서 발찌, 치마, 뭐 김 여사가 입고 나온 옷들의 브랜드, 가격 거의 뭐 간접 광고 수준 아니야 이런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그런 게 뜨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저 인간들은 또 저런 기사 하나 쓰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원칙을 늘 강조하는데도 뉴스의 개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 뉴스에 담긴 내용은 나의 운명이나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 개개인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뉴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개인의 뉴스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브로치를 달았는데 얼마짜리에 어느 브랜드고 뭐 이런 거. 그 개인을 뉴스화시키는 거지 그 뉴스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언론들이 빼먹은 거.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게 참석이냐 동행이냐. 이거는 초청받은 사람은 국가의 주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고요. 거기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동행 아니면 수행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기사에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고 뒤따라가는 게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룰 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다루다 보니까 정상회의 참석. 이렇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수행, 동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게 뒤바뀌는 거거든요. 자, 대통령의 참석, 이 여사는 동행. 다만 이 현지에는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었다. 거기는 참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패션 보도의 취재원이 김 여사의 친오빠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면서 또 파장이 일었는데요. 자, 이 비공식 인사가 정보를 제공한 것도 문제지만 이 받아 쓰는 언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기자는 뭘 의심해야 되냐면 네. 저걸 왜 나한테 저 정보를 던져주는 걸까? 그렇죠. 어떤 프레임에다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 거지부터 네.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인간미 넘치는 가십이나 흥미거리를 갖다가 기사거리를 던져줍니다. 네. 왜냐하면 좀 소박한 이미지도 내놓을 겸 네. 또는 자기가 이미 어떤 약점을 안고서 남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프레임을 옮기려고 다른 네.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항상 이런 프레임에 내가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해야 되는데 주면 덥석덥석 받아 쓰는 네. 거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일부 보도대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조직이 공적인 대통령실 조직에 앞서서 홍보 자료를 돌린다든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가. 기자들을 만나서 상대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앞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 벌써 대통령 탄핵이라는 네. 비선 라인 또는 측근 실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심하게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형님 따거 뭐 이런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네. 그리고 권한의 남용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와 감독 감시 시스템이 주변에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사적 라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네. 실세들을 따로 챙겨주기 시작하거나 그쪽을 통해서 일을 하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조직의 폐해가 커지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네. 됩니다. 언론은 이걸 감시해야 되는 거죠. 감시해야 된다. 예. 덥석덥석 받았을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큰 이슈로 다음을 다뤄보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힌다. 자, 출근길에 뭐 이른바 약식 기자회견. 예. 자꾸 영어로 이제 도어 스태핑 이렇게 불리는데 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 쉬고 오늘 또 있었는데요. 예. 초기에는 언론들이 신선하다, 새롭다. 대통령의 육성을 매일 들으니 좋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냥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도어 스태핑 빨리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좀처럼 정보가 잘 안 나오거나 할 때 뻗치게 하면서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는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한 얘기를 안 꺼낼 때 출근이나 퇴근길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으면 당황하면서 뭔가 흔들리면서 진심을 준비했던 정제된 답변이 아니라 진심이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도어 스태핑을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무례함이나 언짢은 의미의 인터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단어를 거꾸로 해석해서 대통령의 소탈하고 언론과 수시로 격이 없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 이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오바마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기자들이 아무리 요리조리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을 만한 정도의 어떤 현안 파악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그렇게까지 현안들이나 국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파악하면서 굴리는 것이 아니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혼선이 조금 있기도 했죠. 그렇죠.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발표 아니다.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깜짝 놀라서 또 부랴부랴 나서서 수습하려고 바쁘잖아요. 자,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은 이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대 기자님은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첫째, 홍보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기관리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 충격이나 아니면 위험도가 갑자기 증폭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비어가 막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맨 앞에 나왔던 주제도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를 징계하는 걸로 끝났냐? 안 끝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성상납 의혹이 진실이 아니냐는 가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유언비어가 계속 나오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리지 않고 놔두면 그럼 1년이 지나면 명명백백하게 다 가려지느냐? 그것도 아닌데 계속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부인 한동훈 법무장관,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네. 리스크를 엄청나게 크게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온갖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고 네네네.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고 재판에 걸려가 있는 것도 있고 권성동 대표도 의혹에서 간신히 벗어났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위기관리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이 뒤로 좀 물러나서 노출 기회를 줄여야 됩니다. 네네네.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스페인 와인 맛있던데 네. 많이들 마셨어라고 기자한테 질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술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본래 없는 양반이라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정겹게 다가간 게 되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겼던 네네. 사람이라면 스페인 와인 꺼내자마자 그 말을 가지고 또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와 위기 관리를 착각하면 국지적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끝날 일이 거국적으로 번져버리는 큰 이슈가 돼버리는 이런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 관리가 맞습니다. 지지율이 저 정도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위기 관리가 맞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들은 좀 이 뒷선으로 물러나 있어야 하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제2부속실이 없으면 정해진 여사 담당 대변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좀 청와대 대변인 이름 아십니까? 아유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찾아보고 조금 확인했는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디 간지 없잖아요. 다 여사와 대통령이 직접 하지. 직접 한다. 네, 지금 얘기하신 인물들이 매일 지금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자, 대 기자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도대체 왜 문제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속내를 정확하게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큰 고비를 넘겼어요. 0.7%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그러니까 자기는 대권을 갖다 찾아온 걸로 이미 엄청난 일을 했고 약간 심리적인 공백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또 한 번 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사실은 할 만큼은 일단 해놨고 하면서 그다음 거에 공백 상태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거든요. 2년 뒤에 총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소야대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형국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엇박자를 내거나 또는 권성동 대변인이 그걸 거둔다고 나섰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BTS도 맨날 데리고 다녔는데 뭐라든가 해갖고 그렇잖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아미들을 또 건드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데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정제된 메시지를 간결하게 내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네요.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네요. 0419님, 변상욱 대기자님, 해안을 가진 명탐정 같아요. 정말 명탐정 같은 이 분위기가 있으세요. 3280님은요. 변상욱 기자님 코너 드디어 생겼군요. 금요일 1시 기억하겠어요. 고정은 아니시고요. 아직. 저희가 최대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고정 확답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곧 답을 주시겠죠? 자, 이슈 있을 때마다 자주 이 명쾌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상욱 대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오늘 성공회대 추진봉 교수 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모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특별한 게스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 대표님 이게 7, 8년 만에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종편 초기 때 자주 방송. 종편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네. 파트너였는데. 네, 제가 갑자기 사라졌죠. 제가. 네, 소원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 변희재 대표님 요즘에 KBS 일라디오 거침없는 녀석들에 출연하셔가지고 자 수년간 KBS 앞에서 사장퇴진 운동만 하다가 오랜만에 출연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소회 한번. 지금 이제 실방 스튜디오는 또 정말 처음이죠. 네. 이제 한번 녹화하고 네. 여기 들어오니까 처음인데. 생방. 예, 참 뭐 저도 많이 변했고 네. 세상도 많이 변했구나. 우리가 다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장퇴진 운동은 안 하세요? 그럼 사장이 누굽니까? 네. 그래요. 이제 일단은 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첫째 주 구며 톱10 저희 시사 예능이고요. 오늘은 인물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께서 뽑아주신 인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 저희 육성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죠.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원권이 만약에 최종 정지되는 걸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징계 처분권 자체가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뭐 그 판단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정당의 대표에 대한 해당 정당의 징계,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집권 여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 최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네. 뭐 6개월 정도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중징계가 나올 것이고 당원권 정지 정도로 나올 거다라는 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일반적인 예상이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징계가 6개월 나온 게 크게 예상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네. 다만 6개월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철근 실장은 2년 동안 당원권 정지예요. 총선도 못 나오는 못 나오죠.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철근 실장의 징계와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연계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보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인정하고 확인했으니까. 다만 내용상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갑자기 만나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게 하루도 아니지 몇 시간 만에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리 차원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변 대표님 지금 어떻게 좀 너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이제 당 대표 권한만 뺏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징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세게 나가버리면 이게 최고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는 고수준에서의 이제 당원권 정지인데 이게 만약에 3개월이라 그러면은 야 3개월만 좀 있다가 다시 당대표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갈 수 있죠. 6개월이면은 야 요거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요걸 지금 잡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이게 이제 이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당대표가 도장 안 찍어버리면 징계 효력이 발생 안 하니까 안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에 대한 징계를 본인이 승인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변수가 또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다음 주 월요일이 당장 최고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바로 효력이 작동하는 거다. 내가 지금 직대다라고 하지만 최고위가 열리면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윤리위가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은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당대표가 이제 처분하는 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거보다 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쉽죠. 자기가 안 해버리면 끝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 징계를 원래 선동을 했던 밖에서 저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됐죠. 당장 당대표 사무실 점거해라. 이게 뭐예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옛날 정치 때. 옛날엔 많았죠. 했지 않습니까? 네, 당사 점거. 점거하고 강목 들어가고 지금 이 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당사 앞이 시끄러운데 제가 저녁에 거기 밖에서 데모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저 태극기 보수 부대가. 근데 이제 이러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이는 수가 있죠. 더 꼬인다. 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변 대표님의 추측,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 징계 수위를 조절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지금 이 맥락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좀 희한한 게 성상납이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징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호 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는 토사구팽한 거 아니냐. 여권이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렸다. 이 징계 배후에는 윤핵관의 입김이 있다. 최 교수님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정 정도? 물론 이제 뭐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걸 드러내서 징계까지 뭐 제소를 하고 이걸 또 징계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는 윤핵관들이 입김을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윤핵관 입장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윤핵관 주도로 국민의힘이 재편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심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데 국회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손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을 해야 돼요. 본인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제 선거 안 해서도 끝나는 거지만 본인 임기 다 마치시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거리두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심에서 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돼요.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근데 윤석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하겠냐고. 제가 볼 때 윤석 대표는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면 일정 부분 대표를 계속 한다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 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오히려 거죠. 오히려 정부와 그렇죠.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가능한 한 이준석 대표가 가능한 한 대표를 그만두고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더 곁들인 이야기가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안 치려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변 대표님 이후의 시나리오 안철수가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이 장제원 뭐 의원 연대라고 그러는데 그건 또 모르죠. 일단은 뭐 윤석 대표를 쫓아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욕심내서 싸울지 연합을 할지. 근데 분명한 거는 계속 이제 이 윤핵관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시그널이 갔죠. 좀 의심이 담겨 있다. 물러나라는 시그널은 대선 전후부터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의도 수법이라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를 어디 장관 쪽으로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당원과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것도 굉장히 이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당대표 자리에 너무 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조정 자체가 안 돼서 이런 험한 꼴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관직 정도를 받고 모양새 좋게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야, 지금 변 대표님은 이제 윤심도 담겨 있다.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에 좀 빙의하셔서 다음 주 이후에 이준석 대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반응은 사실 저는 정말 의외였는데, 진짜 이제 내가 옥새 주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나 안 나가겠다. 이건 정말 초강수이기 때문에. 초강수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젊은 세대를 끌고 이변을 일으켜서 얻은 당대표 자리를 저기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보다 10배, 100배 크게 생각하니까. 이러면 결사항전이 되는 거예요. 결사항전이 되는 것이다. 모든 법적 수단 플러스 물리적 수단을 받아서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옥새지고 버텼을 때 이게 딱히 단수가 예를 들면 이제 윤핵관 쪽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란 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 당원들이 뽑은 이 당대표 자리를 선관위에서 딱 이렇게 옥새를 받아줘가지고 그 도장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천권 같은 경우도 공천위원장이 해놨는데 당대표가 옥새 안 찍어서 문제된 경우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딱 김무성 대표 있었지. 옛날 조수영 대표 그랬었지. 나르샤 등등.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권했으니까 자기가 한번 당을 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걸 절대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어차피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좀 무리수를 뒀던 것 같습니다. 자, 초강수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권력 투쟁이 더 세질 텐데
자, 마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올린 SNS가 3분이면 됩니다. 이거 뭐 카레도 아닌데. 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신 최 교수님. 네. 무슨 뜻으로 올린 겁니까, 이거? 온라인 당원 가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많이 해달라. 자기 지지자들한테 가입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지자들이요? 네. 당으로 가입해달라?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표대결 하겠다는 거예요. 표대결.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제 물론 본인이 지금 징계 받는 것 자체를 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대표 선거 할 때 본인 대신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진짜 이런 경우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또 출마할 수도 있어. 다음권 정직 풀리고 나면 다음번 선거에 나 또 출마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 번만 당비를 내면 다 다음권을 투표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 50대 50이잖아요. 예비 경선은 본경선은 100% 국민 경선이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 그럼 나 또 출마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당의 결정권에 일단 투표로 들어가는 당원들 투표로 결정되는 모든 일에 본인의 입김을 계속 불어넣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을 계속 본인 마음대로 좀 좌지우지하겠다는 어떤 힘을 갖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저는 아예 그걸 넘어서서요. 징계되자마자 자 우리 당에 가입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이 당의 오너라고 선언한 겁니다. 네. 이 당의 오너는 나다. 윤석열이 아니다. 네네. 야, 하여튼 정말 대표님 우리 저는 이준석 대표 잘 알지만은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쓸 줄이야. 근데 정말 선출 당 대표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것 같다. 동의하고요. 자, 변 대표님이 우리 제작진과 통화할 때 이준석 대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는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천명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 명분을 잡아라. 이제 계속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 구속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혐의가 증거인멸 혐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속 사유가 되니까 이러면 구속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가면 본인도 생각을 하겠죠. 구속되더라도 나 옥중 추정하겠다.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되겠죠.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아니 저도 구속된 바가 있어서 경험자들. 경험자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구속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최 교수님 하실 거예요, 정치?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강한 분만 할 수 있는 강한 분만. 자, 아무튼 이준석 대표 징계는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극심했던 이 국민의힘 당내 혼란 좀 일단락되고 정리수순으로 가겠는가? 아까 변상욱 기자 나오셨을 때는 첫 질문 요구했더니 집권 여당이 그 당대표까지 날렸으면 이때 총체적으로 위기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수긍을 안 하잖아요. 만약 지금 그 논리가 되려면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준석 대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을 각오하고 싸운다잖아요. 당내 이제 대표 말에 따르면 그 전쟁이에요. 이거는 뭐 죽기 살기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수습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강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 그런 거니까 이제 충돌 양상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이제 국지전이 전면전이 되고 강목부대 나올 수 있어요. 태극기 부대 등등 강목부대 나갈 수 있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본에서 막 무서운 테러 소식도 있는데 평화롭게 싸우셔도 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성공회대 최일봉 교수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7월 첫째 주 금요 톱10 이번에 이제 변희재 대표께서 고르신 인물 분야 공동 1위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육성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동행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1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란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 CC의 항공편과 숙소 등이 지원된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이었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어제 저희 제작진이 이번 주 뉴스 인물 1위 꼽아주십시오. 망설임 없이 김건희 여사 하셨는데 이유는요? 이 스페인에서의 이 사진하고 동행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네네. 일단 사진 지금 라디오니까 뭐 보여줄 수 없을 텐데 많이들 보셨겠죠. 한번 이 청취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부인과 대통령이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는 사진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네네네. 특별하게 그 둘이 꼭 나오는 행사 말고는. 근데 스페인에서의 사진에 거의 다가 영부인이 이제 대통령과 같이 서 있는데 네. 주로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영부인이 서 있고 어깨에 손을 대고 있고 이런 유형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홍보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 권위가 너무 손상되는 사진이어서 이거는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홍보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은 저런 사진은 내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나오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진도. 그럼 이거는 사진 누가 골랐냐?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고른 거 아니냐? 네네. 그럼 도대체 대통령 홍보실은 뭐 하고 이 사진은 고르는 거 시스템은 뭐냐? 이게 이제 이른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스페인에 동행했던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뭐 아는 지인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스페인 대사관이 해야 될 일을 누군지 모를 이상한 사적 연관된 사람들이 하고 있다. 네네. 이게 나중에 국정농단의 소지가 크죠. 이게. 자, 국정농단의 소지가 크다. 자, 최 교수님. 네. 대통령실 해명도 있어요. 이원무 인사비서관 부인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서 갔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 김 여사 수행이나 김 여사 일정을 위해 간 게 아니다. 나토 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김 여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명도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기타 수행원이라 하는 그분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행사 기획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사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인 가게 방문하신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동선을 본인이 미리 다 가서 확인해보고 체크했던 거거든요. 답사하러 갔었다고 그랬었죠. 하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행을 했냐 안 했냐 현장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업무 자체의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방문할 장소 미리 가보고 어떻게 동선이 되고 이거 확인하러 간 건 맞아요. 항공문화원. 왜 그건 본인이 거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두 번째, 그럼 이분의 이런 능력을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 중에 이런 능력 정도가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를 잘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 스페인인데. 그리고 저는 제가 미국에 13년 변 대표님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스페인이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영어 잘한다고 스페인 데려가면은 스페인어를 잘해야지. 제가 가야 된다니까요. 서바나어. 아니 내가 가야 된다고 13년 살았다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미국에서 교수도 했잖아요. 내가. 미국 행사 때 가세요. 미국 행사 때. 유럽까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한방 관련된 의료재단의 이사장인가 하세요. 근데 이분이 주로 개최했던 기획했던 걸 보면 주로 한방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업무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게 국제 어떤 그 정상들의 만남에서의 기획과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어요. 저는 차라리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교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민간인을 거기 태우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 아까 사진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엔 사적 수행이 논란인데 변 대표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요걸 제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고 좀 이어가면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건희 사랑 팬클럽 회장이 매일같이 발언을 하는데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가 발언 수위가 너무 세잖아요. 뭐 쌍욕도 했었고 여당 지도부하고도 싸우고 이준석 대표를 구속시켜라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애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통치할 때. 그러면 만약에 정말 자기의 일반적인 내조하는 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저러면은 부인한테 좀 입 좀 다물게 해라. 이게 안 됩니까? 내가 이거 사회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예전에 그 비슷한 사례 제가 딱 떠올렸는데 이전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남편이 요트 여행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남편이 제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빵 터졌잖아요.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근데 뭐 그건 이제 강경화 장관 팬클럽 문제가 아니니까. 팬클럽이니까 다르지. 팬클럽 회장 정도를 뭐 말을 좀 못하게 해라. 이런 정도를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게 말을 못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좀 서열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서열이 사실은 팬클럽과 관계가 없다고 선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하든지, 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다 선언하든지 뭐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여당에 이제 그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도 막아낼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일반적인 내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클린턴 시절 때 힐러리 정도의 역할을 하는 막강 실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세다. 야, 최 교수님 동의하세요? 실세다? 동의합니다. 약간 어정쩡하신데. 약간 어정쩡한데 불안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꺾이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의견일치 보신 게 그건데 대통령, 대통령실 심지어는 집권당마저 김건희 여사의 컨트롤이 굉장히 힘든 것 같다. 자, 근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이 자체 조사가요. 지난 5일에서 7일 사이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평가 긍정 37%. 부정 49%, 긍정평가가 취임 2달 만에 40%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의 부정적 여론이 60%가 넘어갔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그걸 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주 가는데. 그래서 이제 30%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문재인 정권 때 30% 떨어졌던 게 3년 차에 떨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2년 차에 떨어졌어요. 2개월 만에 30% 2개월 만에. 이거는 아마 민주화 정권 이후로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대안들이 필요할 텐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최 교수님 앞으로 이게 계속됩니까? 심각하잖아요.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요. 이 지지율 얘기 지금 했잖아요. 변희재 대표 얘기하셨듯이 30%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잖아요. 누구든 심각하게 봐요. 근데 한 분만 심각하게 안 봐.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 이러면 안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의 태도나 지금의 방향성이나 지금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선을 긋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철벽을 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 이 변희재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평가 이걸 조사한 건데요. 잘 못한다는 답변이 56.4%.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재밌었는데 진보 보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놀라운 대담이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한 팀이 나왔다고 오해하기를 딱 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진짜 보수예요. 찐보수.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인정하고 찐보수.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토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의 속보가 있죠. 다시 한번 또 속보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요. 자, 아베 전 총리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편의점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 코너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뵙고. 아, 그러게요. 왜 잘리고 그러세요?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이 이러다가 스포츠가 있어야 이게 주말에 오는 느낌이 든다고요. 저를 안 불러줄까 봐 마음 졸였습니다. 잘 지켜보십시다. 네네. 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네. 구단이 내일 모레 방한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난달 A매치 4연전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 한강 조깅에 이어서 네. 조기 축구 데뷔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주최한 행사 같은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황의조, 김승규 이런 선수들까지 나와가지고 친선 경기를 한 거죠. 이벤트 차원에서 김승규 선수가 또 미드필더로 뛰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고. 3쿼터 이제 쿼터제로 진행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나 2골을 넣고 특유의 그 찰칵 세레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뭐 한강에서 조깅하면서 그 아버지인 손흥정 씨와 함께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옛날에 그 로키 같은 로키네요. 그런 느낌도 나오고 코치가 옆에서 자전거로 달리면서 동료하고 그런 거 보면서 빠밤빰 한강 산책하던 분들은 정말 봉잡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옆에 막 손흥민 선수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0일 날 방한해서 13일에는 이제 팀 K리그 올스타들과 경기를 하고 16일에는 또 세비야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번? 네, 맞습니다. 세비야와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빅 이벤트가 2개가 있구나.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말씀하신 토트넘과 팀 K리그 올스타죠.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자, 그럼 팀 K리그로 뛸 24명의 선수 명단 어제 발표됐는데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조규성, 권창훈 그리고 엄원상, 조현우에다가 김진수 같은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또 이목을 끄는 선수가 이제 이승우 선수였죠. 수원FC에서 또 핫하죠. 그리고 작년 득점왕이자 올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의 주민규 그리고 이제 작년 최우수 선수였던 홍정호 이런 선수들도 포함됐고 외국인 선수도 있습니다. 세징야 불투이스도 있고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인 성남FC의 김지수 선수 그리고 강원FC의 양현준 이렇게 해서 총 24명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암에서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서울 상암 그리고 수원. 네, 맞습니다. 13일, 16일. 네. 이거 또 매진 사례 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벌써 안표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유명한 스타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자, 지금 이 말씀 막 주셨던 눈에 띄는 선수 2004년생 수비수 김지수 선수예요. 고등학생인데 K리그 1군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랑 계약을 사실은 못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이제 미성년자는 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준프로 계약이라는 형태로 뛰게 됩니다. 준프로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망주들을 이제 구단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제 선수 유망주를 육성해 놨더니 해외 리그로 그냥 쭉 나가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승우 선수도 나갔다 왔죠. 그렇죠. 뭐 황희찬 선수도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구단들이 이렇게 유소년 클럽 선수들에 대한 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유소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김지수 같은 경우는 2004년 12월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지난 5월에 수원 삼성과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줄곧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참고로 준프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체결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연 1,2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성인이 되는 날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또 준프로 계약이라는 해외에 뭐 우리의 유소년 선수들을 뺏기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키우는 방법도 있다. 자, 이른바 K리그 어벤져스가 출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상대가 말이죠.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입니다.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경기를 보니까. 자, 이번에는 전력까지 더 보강해서 첫 선을 보이는데 친선 경기라고는 하지만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될까요? 아니면 팽팽한 경기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번에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경기력 자체는 이제 뭐 당연히 해외 팀들이 앞서는 유벤투스 경기가 어땠죠? 저는 지금 호날두만 생각이 나서 갑자기 화가 나네. 아마 동점으로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기력을 감안해 보면 토트넘 선수들은 사실 지금이 비시즌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같이 우리나라 팬들 앞에서 뭔가 보여줘야 될 개연성도 사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팀 K리그가 오히려 약간 자존심이라든가 그리고 한창 시즌 중이기 때문에 몸 상태라는 측면에서 우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올라와 있는 기량.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세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내기 거시는 거죠. 아니요. 팀 K리그가 이긴다. 네. 이길 수도 있다 정도? 이길 수도 있다. 어쨌든 뭐 대등한 경기 할 것이다. 그리고 이날 또 비 예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우천 수중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맞습니다.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중전이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들이 많습니다.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K리그 순위 경쟁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비시즌이지만 우리는 시즌이 계속되고 한참 있죠. 하고 있죠. 자, 전북이 시즌 초 부진을 털어내고 1위 울산을 추격 중이다. 맞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 3연패까지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스타트가 좋지 않았는데 역시 전북은 전북이다. 사실 팀 내 최다 득점이 구스타보 5골에 불과하지만 최소 실점입니다. 지금 K리그에서. 그 정도로 이제 수비력을 바탕으로 2위까지 상승을 했고 순위를 보면 울산, 전북, 포항, 제주, 인천, 수원FC 이렇게 이제 상위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수원 삼성이 수원FC보다 더 낮은 11위로 강등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있고 제주가 지금 4위로 순항 중인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주 유나이티드가 항상 여름이 되면 조금 이렇게 페이스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이동거리도 길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남단에 있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유럽에는 유로, 남미에는 코파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별로 축구 대회가 있고요. 아시아 하면 이제 아시안컵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 아시안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생겼다. 자, 이런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대한축구협회가 30일에 아시안컵 유치 의향서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이. 근데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이제 개최권을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최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차례이긴 해요. 지금이. 뭐 그전 경기가 이제 대회가 호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있어서 원래 일본이나 카타르가 참여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미 월드컵을 유치를 하는 상태고 일본도 최근에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라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월드컵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손흥민 등 슈퍼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FC가 대한민국에서 아시안컵을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플러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20년 가까이 동아시아에서 열리질 않았어요. 마지막 동아시아 개최가 2004년입니다. 중국에서. 아이고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왠지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평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괜찮네요. 뭐 유치 의향만 내면은 바로 덜컥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열리겠네요. 한국에서. 가장 급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시안컵 언제 봤더라 이런 게 우리의 눈이 이미 월드컵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을 우리가 이뤄냈고요. 또 아시아의 맹주라고 이제 불렸던 우리나라. 자, 그런데 아시안컵을 지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 1960년 이후 개최한 적이 없고요. 맞아요. 또 우승 역시도 하지 못했고. 자, 왜 이렇게 아시안컵하고 인연이 없었던 거죠? 60년이면 벌써 1960년이니까 60년이 더 넘게 흘렀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60년. 야, 오 진짜 오래됐다. 근데 그만큼 이제 중동이나 사실 이제 동남 쪽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셉니다. 뭐 지난 우승도 보면은 이라크, 호주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사실 아시아 1위를 월드컵 예선에 사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시안컵에 대한 갈망이 좀 우리나라 강력할 만합니다. 갈망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웃지 못할 징크스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이기고 올라간 팀들이 다 최근 4대회 연속 우승을 했어요. 2007년에는 이라크, 2011년에 일본, 2015년에 호주 그리고 직전 대회에 카타르까지. 심지어 카타르도 우승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지는 것도 막 완패가 아니었거든요. 승부차기, 연장전 뭐 이런 굉장히 아쉬운 패배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벤투호가 페이스가 좋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도 하고 여러모로 프리미어 있으면 우승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우승팀을 이제 목마 태워주는 무등 태워주는 그런 나라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한번 타보죠. 뭐.
자, 63년 만에 한번 이런 모습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끝으로 짧게 네. 지금 야구 한화가 역전승. 어제 경기 정말 KBO 역대 기록에 들 수 있는 대역전승. 어떻게 된 겁니까? 10대 1에서 11대 12로 역전을 했거든요. 10대 1이었는데 예, 11대 12로 무려 그러니까 이제 11점을 내면서 역전을 한 거죠. 11점을 내면서 역전해서 한 점 차로 이겼어요. 맞습니다. 10점을 뒤지다가 그렇죠. 9점을 뒤지다가 와. 김인환의 동점 투런, 박상원의 결승타 이런 새 얼굴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네. 최근 한화가 또 최하위를 쳐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새 얼굴들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줬다는 점에서는 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뉴스를 이걸 처음에 뽑았어야지. 우리 제작진이 이걸 예비라고 넣어놨어요. 예. 그만큼 대단한 이슈긴 했죠. 네. 하나 팬들이 깜짝 놀라겠네요. 그러면 네, 또 야구 잡설의 우리 정 PD님인데 네. 감사합니다. 한화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이제 연패 극복해서 이제 승승장구하시길 또 기원을 해보고요. 네. 자, 주말에 스포츠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현우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646님, 정현우 PD님, 기아 야구 추락 좀 막아주세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하루하루 힘든데 기아 야구 보니 더더욱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12시 20분에 돌아올 거고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당첨자 2384-2751-7805-7223-1113번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